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오늘은 화음이 안 되네. 오늘은 안 되네. 안녕하십니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네, 엿은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까지 해서 심리 이제 마쳤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새로 다룰 대주제는 바로 음악입니다. 요후. 아, 어렵다. 음악. 저희가 그동안에는 대주제를 뭘로 정할지 협의해서 정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주제를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저 아마존이 뭘 할까 고민하다가 대주제로 음악을 골랐습니다. 음악 말고도 몇몇 후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왜 음악을 골랐냐?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 네 명의 만남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연이 음악 덕분에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묵사발님하고 음악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제가 속해 있던 밴드가 묵사발님이 하고 있던 밴드의 거리 공연을 보게 됐고 그 뒤로 이제 밴드 간의 교류를 시작하면서 친해졌고, 그때 묵사발님하고 같이 공연도 한 3-4번 정도 했었죠. 아,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공연 뒤에 술자리가 더 많았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술자리는 그냥 뭐 공연 말고 상관없이도 막 많이 했죠. 네. 그때도 술을 많이 먹었죠. 네. 아무튼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묵사발님을 만나게 됐고요. 엿장수님도 음악 때문에 만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시작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마치 영화 맨인 블랙에 나오는 그 기억 제거 장치의 빛이라도 본 것 같아요. 제가 빛을 엿장수님, 반짝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어떻게 만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도 음악 때문에 만났죠. 그렇죠. 제가 아마존님이 하고 계시는 밴드에 네. 제 공연에 세션을 부탁드리면서 그게 시작이었나? 그 전에 아니다. 그 전에 알았구나.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헤어질지만 기억해요, 나중에. 물론 어쨌든 그러니까 음악을 매개체로 만나긴 했죠. 음악하는 사람으로 서로 소개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기억나는 부분부터 이미 우리가 음악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판도라님은 사실 앞에 두 분에 비하면 꽤 최근에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시작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설명하죠. 우리는 음악 때문에 만나긴 했는데 그 음악 관련된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일적인 관계였어. 돈 많이 버셨나 보다. 그건 좀 일적인 관계. 어쨌든 우리는 모두 음악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들었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과 음악을 같이 할 때 나중에 이렇게 팟캐스트를 같이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아무튼 우리의 인연의 시작이 음악이라 대주제를 음악으로 다뤄보고 싶다는 게 하나의 이유였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음악인들이 음악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전업 음악인은 더 할 거고, 전업이 아닌 취미 음악인이어도 계획했던 공연 같은 게 많이 취소됐겠죠? 저도 올해 하고 싶은 음악 활동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서 오랜만에 음악 얘기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대주제를 음악을 골랐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음악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한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3화였나 그럴 거예요. 음악의 시작 녹음할 때 느꼈던 건데 저 빼고 세 분 다 음자랄이시잖아요. 네? 네? 잠깐만요. 이거 네. 다시 이거 규정을 다시 하고 갑시다. 네, 음자랄이 아니잖아요. 음자랄이신데 우리 중에 한 명만 음자랄이고 누가요? 음알못새가 갑자기 엿장수님이요? 우리 모두 잘 모르는 것 거야? 같아요. 기준은 그냥 제가 세우겠습니다. 저 빼고 세 분 다 음자랄이신 걸로. 네. 헐. 갑자기 부담되네 이거. 그 음악 관련 이야기 소재가 뭐 하나 던져지면 하실 이야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거의 강에 떨어진 고기에 달려드는 피라냐급으로 달려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략하거나 깔고 들어가는 표현들이 있어서 음악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듣기에는 설명 없이 건너뛰는 표현들이 좀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끼리 이야기하면서 모두 다 아는 개념일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생략하거나 넘어가면 제 생각에는 청취자분들이 듣다가 끄실 것 같아서 묵사발님? 네? 부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지난번에 긍정심리학 때 심리학을 잘하는 사람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요? 그렇죠. 오늘 제가 역할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묵사발님 오늘은 음알못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그건 너무 잘할 수 있는데요. 그걸 뭘 부탁을 하고 그러세요? 네, 이야기를 듣다가 음악을 잘 모르는 분이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갈 것 같은 내용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벌써부터 지금 그런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음악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렇죠.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바로 질문해 주시는 역할을 부탁드릴게요. 나 자. 별책 프로 이것도 힘든데 지금. 지난주에 화음 했잖아요. 화음. 아, 네, 알겠습니다. 묵사발림 때문에 화음이 됐어요. 어쩌다 화음. 책보다 별책 프로. 자, 음알못 역할 테스트 들어갑니다. 네. 자, C 코드를 연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D죠. 아니죠. 아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물어보셔야죠. 왜요? 저기 C 코드가 뭔가요? C 코드요? 아 적절하지 않아. 이거는, 너무 잘 알아. 아니 물어보시라고요. 네. C 코드.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했다. C가 코드예요. 뭐. 이제 이해했다. 이제 이해했다. C 코드가 뭐예요 도대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버럭하지 마시고. 청취자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두 음자랄님, C 코드가 뭡니까? 도미솔이요. 그렇죠. 네, 맞아요. C 코드는 도미솔로 이루어진 화음이죠. 자, 이런 식으로 첫음이 도이기 때문에 도가 영어로 C여서 네. C 코드라고 부르는 거죠. 음자랄 냄새. 도가 영어로 C예요? 예, D는 레고요. 아. E는 미고요.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묵사발님이 중간중간 질문을 하면 두 음자랄 엿장수 판도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룰 음악 관련 소주제는 바로 음반 제작입니다. 오. 음반 할 때 반자가 그 쟁반 반자여서 네. 원래는 LP나 CD 같이 디스크 형식의 매체에 음악이 담겨 있어야 음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음반은 그러니까 디지털 음반, 그러니까 음악 파일을 만들어서 발매하는 것까지 다뤄볼 생각입니다. 네. 뭐 음악 파일 만들어서 CD나 LP에 담으면 그게 음반인데 그러니까 요새는 그거를 피지컬 음반이라고 부른다더라고요. 물체적으로 보이는 현물이 네, 그렇죠. 있는. 네. 확실히 CD로 출시하는 경우보다 디지털 음반까지만 내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아무튼 오늘 우리가 듣는 음악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다뤄볼 거고요. 많은 부분 제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이야기 드리자면 음반 제작이 꼭 저를 포함한 여기 4명만의 방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떤 방식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결과물만 좋으면 그게 최선의 음반 제작 방식이죠. 아무튼 경험에 기반하되 최대한 일반적인 제작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음반 제작 경험 있으시죠? 최근 음반이 저는 작년에 2곡, 판도라님 네. 작년에 노래, 제가 알기로는 피처링한 노래, 그 듀엣으로 부른 노래 그 발매하셨던 게 기억나고요. 네. 묵사발님 작년 말이었나? 신곡 나왔던 거 맞죠? 저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계속. 네. 어. 제 거 말고. 제작을 많이 하셨죠. 그쵸, 그쵸. 그렇게 꾸준히 네. 계속 하고 계시죠. 엿장수님 올해 그 듀엣곡 잘 들었고 이번 주에 신곡 나오나요? 지금 방송 시점에는 아마 나왔을 겁니다. 다들 음반 작업을 하시는데 오늘 저는 처음 시작이 어떠셨는지 그 첫 음반에 대한 추억을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음반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어땠어요? 거의 거지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제작 전에 아니면 그걸 제작하느라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둘 다 맞죠. 돈은 많이 없는데 이게 국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디여서. 좀 싸게 퀄리티는 높이고 싶지만 뭐 그거는 이제 뭐 실력이나 이런 거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 뭐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녹음실도 필요하고 예산 안에서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뭐 편곡도 맡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지인들 좀 통해 가지고 밤에 문 닫은 녹음실 살짝 열어 가지고 한 곡은 그렇게 했어요. 몰래 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몰래 했어요. 정규 예? 네, 몰래 했어요. 그 이제 엔지니어만 알고 녹음실 사장님은 모르고. 사장님은 모르고. 네. 네, 그 어디라고 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음반 찾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 했다? 나오죠. 그래서 말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밤에 네. 아니 원래 보통 녹음 밤에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더 밤에 그러니까 새벽 새벽에. 4시 이후 뭐 이렇게 술 먹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술 깨고- 제가 그날은 술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녹음해야 우리 되니까. 다 끝나고 이제 해장술이 아니지. 아침에 밥 먹으면서 네.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엿장수님 혹시 첫 음반 저는 다른 분 음반을 제일 먼저 했었고 다른 분의 음반에 참여하는 피처링 작업을 제일 먼저 했어서 그때는 뭐 잘 모르죠. 와서 그냥 제 역할만 맡은 역할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몰랐고 제가 정규를 처음 발표할 때는
저도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그 품앗이 하고 내가 뭐 해주고 네가 나한테 이거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품앗이도 많이 하고. 저랑 다르네요. 저는 구걸했어요 그냥. 저는 갚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난 받으려고 했어. 저 그때 제가 이게 빚진 마음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분도 몇 분 계세요. 제가 뭐 딱히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서. 근데 좀 지나고 나서 돈으로 갚기에 또 애매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정으로 내가 이 정도 해줄게 하고 해서 나중에 내가 도움되는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가서 갑자기 다시 돈을 내밀기는 조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와서 돈을 줘도 좋아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 같으면 100% 좋아합니다. 10년치 이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생각해서 주셔야죠. 그럼 안 되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제가 생각한 제 음악이 현실화되어서 세상에 나오는 그 과정이 정말 좀 감격적이었고 정말 뭐 그 자식 같다는 얘기들 하는데 그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주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판도라님 혹시? 아니 저는 정규 앨범 낸 적이 없고 그리고 제대로 제 앨범 작업을 한 적이 없어서 사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경험담이라고 말하기 좀 쑥스럽습니다. 그냥 참여한 앨범이 있어서 뭐 그런 과정들은 옆에서 지켜본 정도입니다. 참여한 앨범이 한 100장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참여 앨범으로 100곡. 앨범으로 치면 우리 중에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또. 그리고 음악을 가장 전문적으로 배우고 하신 분이라. 음반 작업을 제대로 정규 앨범을 만든 적은 없어서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바별 나 들으시고 아낌없는 후원을 주시면 제가 정규 앨범을 준비해 볼 거예요. 후원금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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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라님 음반 정규로 나오면 진짜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저도요. 영혼을 좀 담아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후원 100원 받았는데 그거 드릴게요. 두 분 저기 전재산 저한테 주신 거 봤어요. 그럼요. 네, 저는 첫 음반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한 2달 반, 3달 정도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었어요. 그래서 뭐 할까? 뭐 남들은 여행도 가고 뭐 한다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때까지 그냥 곡은 한두 곡밖에 없었는데 이 남은 2달 반 동안 곡을 더 써서 음반을 한번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좀 불러 모아가지고 2달 동안 작업실에서 콕 하면서 열심히 음반을 만들었었습니다. 갖고 왔어요, 오랜만에. 오. 진짜 그 창고에서 먼지 뿌였던 걸 이렇게 꺼내왔거든요. 이야, 진짜 옛날 거다. 네, 제가 부클릿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불킥 100번 할 만한 부클릿이고. 아니 진짜 뭔가 멋있어요. 이 그림도 엄청 멋있고 그 시절에 그 군대 가기 전에 20대 청년의 그 감각 풋풋함. 느껴지고 사진도 막 거기 글귀가 너무 그 싸이월드 중2병처럼 써 있어가지고. 아니 좋네요. 여기 한 7곡 정도 이제 노래를 써서 그 녹음을 해가지고 음반으로 만들었어요. 그 음반 제목은 버진 플라이트였습니다. 처녀비행 처음 만들었으니까. 입대 전날 CD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입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입대 전날 밤에 뭐 하고 있었냐면 CD 포장하고 있었어요. 이 CD 그 줄 사람들 우편으로 택배 보내야지 하면서 제가 택배를 아마 못 보내고 그 입대하면서 친구들한테 얘들아 이거 지금 우체국에 가서 보내줘 이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되게 특이했던 거는 이 앨범에 참여했던 친구 한 명이 이 앨범으로 인해서 진로를 바꿨어요. 진로를 바꾸고 되게 신기한 인연은 그가 나중에 엿장수님 첫 앨범에 참여하게 됩니다. 맞아요. 와. 네, 그런 아주 오래된 추억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첫 음반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첫 음반 제작할 때 아는 것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많이 서툴렀지만 처음이라 그런지 이제 완성된 CD를 봤을 때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음반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음반을 만들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럼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노래가 있어야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곡이 필요하겠죠. 그 곡은 이미 예전에 만들었는데 아직 음반으로 발매되진 않았을 수도 있고 음반 작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컨셉을 잡고 새로 만들 수도 있죠. 또 곡은 가사가 있는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 없이 연주곡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우리는 노래가 있는 곡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있는 곡을 만들려면 2가지를 해야 되죠. 작곡하고 작사. 뭐를 먼저 하든 상관없죠. 곡만 좋으면 됩니다.
가사가 먼저 쓰여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곡이 가사가 가진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곡이 먼저 있으면 가사가 곡의 분위기에 맞춰서 쓰여지겠죠. 일단 저는 가사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만들어진 가사가 없다고 가정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곡을 해봅시다. 작곡 어떻게 하나요? 진짜 작곡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작곡의 신, 저희 중에 작신이 계십니다. 판도라님. 아, 네. 하바별러에 들어간 노래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쓰기 하는 거죠. 떠오르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아니 떠오르는 걸 받아쓰기 되는 게 정말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뭐 저도 고민하면서 하는데 뭐 글쎄요, 뭐 어쩔 때는 분위기에 맞춰서 글 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슬슬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이렇게 막 좀 주절주절 글 써질 때가 있는가 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고민하면서 글 쓰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수놓듯이 써보는 거죠. 하루에 최대 몇 곡까지 써보셨어요? 10곡? 판도라 인터뷰인가요? 궁금해서. 전문가의. 네, 글쎄요. 뭐 공부할 때는 곡수가 중요했던 때도 있었어요. 정말 실제로. 그래서 하루에 몇 곡 쓰기 이런 거 정해놓고 한 적도 있는데 4곡, 5곡 이렇게 쓴 게 최대였을까요? 저는? 하루에 4-5곡. 와, 완성도랑 한 떠나서. 달에 4-5곡 쓰기도 어려운데.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판도라님이 최근에 우리가 이름의 첫 글자만 말해도 온 국민이 다 아는 가수의 광고 음악을 작곡하셨죠. 가나다라 마바사. 네, 그랬더라고요. 이름 첫 글자 빨리 말해봐요. 맞춰보게. 안 돼요. 진짜 내가 해봤는데 첫 글자만 말해도 다 알겠더라고요. 누군데? 뭔가 아만 해도 다 알잖아. 아루짜 따는 가수가 있어. 그분. 네, 혹시 다른 두 분 작곡하실 때 이런 거 생각난다. 저는 그냥 보통 노랫말이 먼저라서. 가사를 저도 먼저. 노랫말이 먼저예요. 그래요? 왜 작곡을 못하니까. 근데 글은 쓸 수 있잖아요, 사람이. 글을 쉬운 쓰고. 걸 먼저 하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모르니까 너무 그 콩나물 대가리 이런 거 모르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면 보통 가사를 먼저 쓰고 이제 그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뭐 기타나 건반 같은 거 치면서 이렇게 좀 흥얼흥얼 거려 보다가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는 가사라고 생각하는 걸 뭔가를 쓰고 네. 한번 흥얼거려 보는 거죠. 그리고 녹음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핸드폰에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맡기죠. 이제 자, 편곡자한테. 자, 이걸 노래로 만들어 봐라. 만들어서 갖고 와라. 갖고 와라. 저는 노랫말이랑 멜로디가 보통은 같이 나오는데 노랫말 위주로 주로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긴데 노랫말이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멜로디를 붙여달라고. 나는 요렇게 좀 여기가 좀 이런 느낌이어야 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를 완성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렇게 다리를 놓듯이 좀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진정 작곡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랫말이 없는 노래 못 만든다는 단점이 있죠. 연주곡 불가. 네. 저는 작곡 방법을 크게 2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노래할 멜로디를 먼저 만드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반주를 먼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가사가 일단 없는 곡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가사 나중에 쓰는 곡. 멜로디를 먼저 만드는 방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주일 전에 곧 별책부록에서 음반 제작 이야기 할 건데 얘기하는 김에 곡을 하나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퇴근길에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냥 이런저런 멜로디를 흥얼흥얼 거려봤어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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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미친 사람처럼 뭐 광고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흥얼흥얼 거렸고 이제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거에 어울리는 반주를 붙이는 거죠. 반대로 반주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반주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주는 화음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화음은 영어로 코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음을 동시에 소리나게 해서 소리의 어울림 또는 안 어울림을 분위기에 따라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발매한 곡은 작곡할 때 먼저 피아노 반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반주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생각했어요. 피아노에 앉아서 그냥 이런 걸 치고 있었어요. 코드가 좀 바뀌죠.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치고 있다가 이거를 여기다가 뭐 어떻게 흥얼거리면 좋을까 해서 이제 그냥 해보자 해서 스타다다다다다 스타다다다다다
스타타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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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타다다다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흥얼거려봤습니다. 오 멋있는데요. 벌써 스타라라. 벌써 어, 노래가 따라라. 됐어. 듣고 싶어요. 스타벅스 광고 쪽에 뭐 이렇게 보내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뭔가 경쾌한 느낌이 들고 좋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반주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흥얼거리면서 만들었었죠. 아까 퇴근길에 흥얼거렸다는 그 멜로디를 먼저 떠올리는 작곡 방법은 악기를 다루지 못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전처럼 반주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멜로디를 만드는 방법은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좀 수월합니다. 물론 멜로디를 먼저 만드는 경우도 악기를 다룰 수 있다면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나 기타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쳐보면서 놀다가 문득 악상이 떠올라서 곡을 만들었다. 실제로도 그렇게 작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작곡에 악기가 필수는 아니지만 악기를 할 줄 알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멜로디를 정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가사를 붙여야겠죠. 예를 들어 짝사랑, 이별 이런 식으로 주제가 있는 경우라면 주제에 맞게 가사를 쓰면 되고 주제가 없으면 보통 곡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가사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신나는 분위기의 곡은 신나는 가사, 슬픈 곡은 슬픈 가사.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곡 분위기와 가사를 맞추는 법칙도 파괴가 돼가지고 빠르고 신나는 비트에 슬픈 가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 기억에 SG 워너비 곡들 중에 그런 곡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제가 그런 걸 처음 느낀 노래는 아마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해볼게요. 그렇죠. 다 같이 그 어느 날부터 불러볼까요?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이게 지금 가사가 완전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친구랑 내 애인이 눈 맞아가지고. 네, 뒤에 댄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 잘못된 만남 가사를 보면 이게 신날 수가 없는 노래인데 비트가 여러분 지금 완전 이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아마존님이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치는 예. 이 리듬을 맞추는 소리였어요. 이 무슨 반주를 깐 게 아니고. 오늘 방송 노래방 엄청 다니신 것 네, 같아요. 왜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박자 맞추는 그거 있잖아요. 필요합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와, 저 술 없는 상황에서 저거 보려니 참 그러네 좀. 술 한 잔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슬픈 가사지만 완전 댄스 비트에 맞아요. 몸이 흥겨워지는. 왜 한동안 그런 노래들이 유행했었어요. 김현정의 멍 이런 노래들. 막 되게 막 강력한 이런 댄스 비트고 춤도 추고 이러는데 막 알고 보면 남자친구 바람 펴서 어디 가고 맞아요. 상처받았다는 얘기 막 이런 거잖아요. 가사랑 곡 분위기랑 뭐 이제 꼭 안 맞춰도 뭐 괜찮은 시대인 근데 것 우리 같아요. 예시가 너무 옛날 노래다. 요즘 노래 좀 찾아봐야지. 우리 너무 옛날 사람이야. 그게 전 처음에 이제 그게 처음에 되게 이렇게도 분위기가 안 어울릴 수 있구나. 근데 뭐 그래도 이제 그렇게 곡과 가사의 분위기가 다른 경우보다는 여전히 곡과 가사의 분위기를 맞추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도 공감이 되고 몰입도 될 테니까요. 네네. 저는 가사 쓸 때마다 참 어려운데 혹시 가사 쓸 때 좀 도움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사를 잘 쓰시는 엿장수님. 제가요. 최고죠 뭐 가사. 아주 영혼을 다 봐서 얘기하라니까요. 가사는 뭐 세 분 다 잘 쓰시죠. 못 쓰는 제가 얘기해 볼까요? 또 저러신다. 잘 쓰시면서 저는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글 쓸 때마다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 하바별라에 그렇게 하바별라. 감성적인 글을 읽으시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글을 쓰려면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 일기인데도 누구한테 들려주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더 축약해서 전달해야 하는 노랫말의 경우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써요. 길게. 뭘 정리하면서 쓰지 않고 그냥 쭉 길게 써서 가지치기 하는 방법으로 해요. 능숙하신 분들은 정리를 한 상태에서 쓰겠지만 정말 그림 그릴 때도 스케치를 하고 뭐 좀 능숙하지 않을수록 스케치한 것도 많이 지워가면서 이렇게 바탕을 오래 하잖아요. 기초 작업을.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기초 작업을 길게 하고 싶은 말을 뭐 앞뒤 상관없이 쭉 써요. 그런 다음에 그걸 고쳐요. 고치고 자르고 덧붙이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가려내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어떤 용도의 글이든지 그런 식으로 시도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럼, 예, 하고 싶은 말만 추려져서 그게 때로는 가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정석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아니 왠지 여정수님은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아니 저도 그냥 여기 글자 수 요 정도니까 뭐 이런 표현을 위해서는 뭐 요렇게 요 정도 이렇게 아니 근데 멜로디를 먼저 받고 가사를 붙여야 되면 그렇게 하긴 해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있으면 글자 수를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음의 고저라던가 리듬을 쪼개는 거에 따라서 단어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채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딱 맞는 단어의 느낌, 어감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근데 가사를 먼저 쓰면 이렇게 그냥 길게 쭉 써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게 딱 그냥 기본 정석일 것 같아요. 저 실제로 이렇게 좀 길게 썼다가 그거 쪼개서 두 곡으로 만든 적도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거랑 이거랑 약간 이거는 좀 다른 느낌인데 요것만 잘라서 얘를 확장시켜도 새로운 하나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역시 능력자네. 입금되면 다 해요. 아 그럼요. 저는 하나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가사를 갑자기 쓰라고 하면 좀 당황스러워서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평소에 여러 가지 주제로 가사의 재료가 될 만한 글귀를 이제 메모장 같은 데 좀 적어놨다가 오, 좋은 이제 나중에 습관. 좀 꺼내보는 거죠. 예, 그 정도. 가사 잘 쓰는 책도 나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창작의 고통을 잘 이기고 드디어 멜로디와 가사를 다 만드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사람으로 치면 아기가 태어난 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될란 멀었네요. 그렇죠. 이제 아이에게 예쁘게 옷을 입혀줘야죠. 또 신발도 신겨주고 머리도 다듬어주고 편곡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곡에서 편자는 엮다, 만들다, 꾸미다, 배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편곡을 뜻하는 어레인지먼트도 정리하다, 배열하다라는 어레인지의 명사죠. 뜻 그대로 여러 가지 악기를 엮기도 하고 또 그 소리를 꾸미고 적절하게 배열해서 곡을 좀 더 풍성하고 완성도 있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 작곡보다 편곡이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그거 맞아요. 느껴요. 같은 곡이라도 편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곡의 퀄리티가 달라지죠. 저는 가끔 특히 아이돌 가수 노래 듣다가 와, 도대체 편곡을 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길래 이렇게 대단하게 만드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재작년에 아이유 삐삐 들었을 때 와, 편곡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어쩌다가 비슷하게 작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편곡은 절대 이렇게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곡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곡의 전체적인 화음, 그러니까 코드를 확정합니다. 코드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별 음들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C 코드다 하면 도, 미, 솔을 동시에 소리나게 하는 거죠. D 마이너다 이러면 레, 파, 라를 동시에 소리나게 하는 거고요. 코드는 사실 작곡 단계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편곡 때 여러 악기를 조합하다 보면 코드가 수정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작곡 때 멜로디만 있고 코드는 아직 없었다면 최소한 편곡 시점에는 코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곡에 사용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어떤 음으로 연주할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번 곡 반주에 현악기를 넣고 싶다 했을 때 가수가 노래하는 멜로디를 도라고 할게요. 여기에 코드가 C인 경우와 A 마이너인 경우 두 코드 다 멜로디인 도음과 어울리는 코드지만 반주하는 현악기가 연주하는 음은 코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C 코드면 현악기들이 도미솔 중에서 연주할 거고 A 마이너 코드면 라도미 중에서 연주할 거니까요. 물론 코드는 악기 녹음 과정에서도 간혹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편곡 시점에서 코드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곡에 사용할 악기를 정합니다. 대중가요에서 많이 쓰는 악기는 피아노, 어쿠스틱 기타, 일렉 기타, 일렉 베이스, 드럼 등이 있죠. 관현악기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전자음악이나 힙합 같은 랩 음악에서는 방금 말한 악기보다 신시사이저를 많이 사용하겠죠. 신디사이저는 아는데. 아, 그게 이번에 찾아보니까 신시사이저를 잘못 발음한 거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 그 표기법으로 하면 네. TH 발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디사이저는 빠른데 신시사이저 하니까 자꾸 발음이 꼬여가지고 그러니까요. 평소에도 TH 발음 해주세요. TH 발음. 신디사이저. 자, 악기를 정했으면 이제 악기별로 어떻게 연주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소위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관현악단을 위한 연주곡을 작편곡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편곡자가 곡에 사용될 모든 악기의 악보를 다 그리는 겁니다. 그런 악보를 총보라고 하죠. 풀스코어. 장르가 대중가요인데 이번 곡에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현악기를 쓰기로 정했다면 각 악기의 악보를 다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곡자의 능력이 중요하겠죠. 여러 악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할 거고 저도 사실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의 편곡 방법을 선호하는데 제가 실력 있는 편곡자가 아니다 보니 제가 편곡을 다 하면은 결과물이 좀 성에 안 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방법은 뛰어난 편곡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할 경우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뉴 모레코네 같은 그 음악가들은 이렇게 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다 다 그렇죠. 만들어서 다 그렇죠. 그려주고 요대로 연주해줘. 누가 좀 다르게 하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해. 한스 짐머. 그쵸, 뭐 그런 그쵸. 분들. 네. 지금 한 가지 얘기한 게 편곡자가 다 악보를 그린다 이런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편곡의 큰 틀은 잡아놓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드하고 템포는 곡의 빠르기죠. 코드하고 템포 그리고 리듬이나 장르를 정해놓고 악기별로 세세한 연주 방법은 악기 연주자, 세션이라고도 하죠.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세션들은 그 악기의 전문가로서 많은 연주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할 때 편곡자가 현장에서 세션에게 이런저런 연주를 요구하면 그 요구에 맞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편곡자가 어떤 악기의 악보는 그려놓고 어떤 악기는 연주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연주를 맡기는 경우는 편곡자와 연주자 간에 소통이 잘 되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 연주자들이 때로는 편곡자의 아이디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도 있죠. 아무래도 그 악기에 있어서는 편곡자보다 더 전문가일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편곡자가 전체 악기 연주법을 다 미리 정하는 방법과 편곡자가 큰 틀만 정해놓고 각 악기의 연주법은 전문 연주자와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편곡을 어느 정도 정한 뒤에 가이드 음원이라는 것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 음원은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을 위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들로 간단하게 예비 음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가이드 음원의 연주나 노래는 직접 녹음하기도 하고 가상악기 같은 컴퓨터 음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이드 음원은 현재까지의 작업 상황을 정리해보는 의미와 앞으로 녹음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가이드 음원은 편곡 시점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작사 작곡이 완성된 경우에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작사 작곡 때 만들어진 가이드 음원은 노래와 기타 또는 노래와 건반 정도로 소소한 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너무 막 음악인데 얘기만 하니까 잘 감이 안 온다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 가이드 음원을 뭔가 들려주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까 제가 발제 준비를 하다가 이게 음악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이렇게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음악 제작 과정을 좀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곡을 하나 써봤습니다. 와. 작사, 작곡부터 마스터링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새로 쓴 곡의 편곡을 방송 녹음하기 이틀 전에 시작해가지고 오. 별로 많이 못했어요. 아니 근데 이틀 만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단하다. 능력자. 그래서 거예요. 퀄리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작곡부터 편곡까지 하고 가이드 음원 만드는 것까지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음악을 스마트폰 스피커나 한쪽 이어폰만 들으신다면 요거는 제가 여러 가지 효과를 넣어놨기 때문에 요 음악을 들으실 때는 양쪽 다 이어폰을 꽂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음악 다 끝난 다음에는 뭐 한쪽만 듣거나 스마트폰 스피커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 퇴근길에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이런 얘기 들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흥얼거린 멜로디를 제가 어떻게 흥얼거렸는지 좀 핸드폰 녹음기 이런 데 집에 와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흥얼거렸더라고요. 따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 스타따따다다다다다다 스타따따라따따 이제 이런 식으로 흥얼거렸어요. 그래서 요거 다 흥얼거린 거에다가 일단 이건 이제 멜로디는 있는 거니까 코드를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코드하고 방금 흥얼거린 거를 같이 들어보실게요. 따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 스타따따다다다다다다 스타따따라따따 스타따다다다다다 스타다다다다다다 스타다다다다다다다다
스타다 스타다 스타다다 스타다다 스타. 자, 이렇게 어쩌다 흥얼거리는데 자꾸 스따 거려가지고 요새 스스로 딴가? 난 역시 지난 스스로 딴가 봐 이러면서 스따 거렸습니다. 이제 요게 멜로디하고 어울리는 코드를 제가 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 코드 말고 다른 코드를 붙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요 멜로디에 요 코드를 붙여봤어요. 그리고 이제 멜로디랑 코드가 나왔으니까 그 가사를 조금 이따가 쓰고, 가사를 뭐 여기서 먼저 쓸 수도 있지만 가사 조금 이따 쓸게요. 요거를 이제 악기를 이제 지금은 그냥 피아노 하나만 가지고 코드만 친 건데 무슨 악기를 쓸까 해서 막 현악기, 관악기 다 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피아노, 베이스, 드럼 요 정도만 써보기로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이번 이 곡은 되게 신기한 게 이게 편곡할 때 악기를 뭘 쓰고 어떤 장르로 할까가 약간 좀 막 어거지로 될 때가 있어요. 막 자기적으로 잘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이 곡은 신기하게 그냥 막 풀어졌어요. 멜로디가 아까 전에 그 엿장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가 나 이런 음으로 만들어줘 했던 것처럼 저도 이 멜로디가 그 악보를 그리다 보니까 쓱쓱쓱쓱 막 다른 악기들을 막 이렇게 숨어 있는 걸 막 이렇게 꺼내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그 조소하시는 분들, 조각가 분들이 뭐 굉장히 큰 돌이나 나무 같은 거를 딱 가지고 이렇게 딱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깎아가지고 멋있는 조각상을 만들잖아요. 인터뷰할 때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고 했더니 제가 되게 기억나는 그 대답이 그 자기한테 온 돌이나 나무에 그 자기는 어떤 조각상이 있는지 보였대요. 그리고 그걸 그냥 꺼내기만 했을 뿐이다. 그래서 와, 저게 진짜 뭔가 좀 예술적인 그 접근이 아닐까? 근데 신기하게도 저도 되게 자기적으로 편곡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번에는 좀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쓱쓱쓱쓱 막 생각났어요. 그래서 되게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이틀 전에 편곡을 하는데 이걸 이제 못하면은 여기서 못 트니까 그래서 되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 멜로디에다가 악기, 피아노하고 드럼하고 베이스만 붙여봤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와. 네, 이렇게 너무 좋다.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우와. 이거 쓰는 거야? 중간에 브릿지 같은 걸로 쓰자 음악. 그거 만든 거 아니, 아니었어요? 우리 주제가로 이거를 완성해서 그럴 별책부록 주제가로 만들어요. 그럴 우리. 생각은 제가 가사 쓸게요. 아니었는데. 너무 오, 좋다. 가사 나온다, 가사. 와, 너무 좋다. 능력자. 근데 이거 어떻게 했냐라고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시면, 그러니까 저도 그걸 생각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는 제가 피아노 배울 때 요런 그 스윙 코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걸 배워서 연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요런 그 재즈 베이스, 그 워킹 베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둠둠둠둠 그것도 이제 배워서 그때 연습을 했었고, 이제 드럼은 연주를 좀 했어서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못하시는 게 나오는- 없네요. 네, 잘하는 게 없죠. 근데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악기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만드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연주하진 않았고 그냥 다 그 오선보에다가 그렸습니다. 하나도 찐 건 없어요. 이거를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들은 안 쳤는데 소리가 어떻게 나요 하실 수 있는데 네. 요즘은 가상 악기라고 해서 컴퓨터에 그 악보처럼 찍으면 그 소리를 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미디. 맞아요. 미디. 미디 다 아실 것 같다 진짜. 미디 얘기도 요즘은 이따가 많이 할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 오선보 이렇게 펼쳐놓고 그리는 거 좋아해서 이제 오선보 한 5개 펼쳐놓고 거기다 콩나물 그렸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 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가사를 붙여야죠. 어떤 가사 혹시 생각나십니까? 처음에 뭐 나나나나 엿장수님이 뭐 써주신다니까. 네. 혹시 아니, 뭐 써놓은 게 있을 써오셨다잖아요. 생각나는 가사 있으세요? 이미 써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공개해야지. 네. 냉정과 열정 사이 어떻습니까? 영화. 아하. 냉정과 열정 사이. 책보다 별책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주제가 그냥 씁시다. 자, 냉정과 열정 사이가 마음에 안 드시면 상식과 지식 사이 상식과 이렇게 지식 해주세요. 사이로 해보겠습니다. 좋다 좋다. 상식과 지식 사이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실 얘기 드리자면 그걸 좀 먼저 생각했어요. 저희 그 소개 멘트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좀 흥얼거렸고요.
그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내가 가사 쓴 거 맞네. 맞네. 미리 써놓은 거네요. 미리 써놓은 거에 지금 곡 붙인 거네요. 그러네. 작업이 순서가 그렇게 된 거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가사를 넣은 걸 한번 들어볼게요. 와. 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 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뭐 다 됐네. 다 그래, 다 완성된 했네. 거네. 이거 우리 저기 아마존님은 항상 네. 막 80분 이상씩 하시니까 40분쯤 되면 이거 한번 그러니까 틀어줘서 중간에 이렇게 브릿지로 조금, 너무 네. 좋다. 한번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좀 더 높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만들면 좋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화음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아쉬우니까 한 가지 추가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까 하다가 이제 마지막 건데 더블링이라는 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들으신 거는 그 노래가 가운데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더블링이라고 하면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똑같이 2번 부른 다음에 그거를 왼쪽 오른쪽으로 소리를 나눠 놓으면 요런 효과가 납니다. 그 더블링 아닌 거 잠깐 다시 들려드릴게요. 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 요게 가운데 나간 거고요. 더블링을 해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한번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상식과 지식 사이 차이가 들리시나요? 먹고 첫 번째 거는 살지만 가운데서 한 명이 부르고 네. 두 번째 거는 두 명이 양쪽에 서서 따로따로 부르시네요. 그쵸. 그리고 다들 원하시는데 마지막에 화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마지막에 생각 안 했을 이렇게 리가 없어요, 아마존님이. 이렇게 넣었어요. 들어보세요. 책보다 별책 부록 오. 네, 급조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화음 넣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워서 나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같이 불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목소리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다 완성한 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 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훌륭하네. 대박이다. 본격. 그거 뭐야? 웃겨. 누가 한 거야? 언제 와, 우리 뭐 했어? 그동안에 거 예전에 많이 했던 걸 갖고 잘라서 있어가지고. 쓰셨구나. 이거 저희 어. 이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 본격? 우리가 말했던 거 악의적으로 편집해갖고 어디 퍼뜨릴 수 근데 있어. 그게 음이 맞아요? 음과 그냥 관계 음 없이. 아닌 아니고 부분인 그냥 거죠. 이렇게 했어요. 아닌 부분으로 아. 거기만 살짝 다시 들렸지만 하는 본격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이 톤이 다 다른 게 너무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돈을 발라가지고 이제 녹음실에 가야죠. 돈을 발라가지고 확 와닿네요 그 말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해서 발매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뭔가 좀 더 전문적인 연주자들의 막 이렇게 브라스도 넣고 막 이제 현악기도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러니까 작곡해서 편곡하고 가이드까지 만드는 거를 설명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흥얼거릴 때 스타 그게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책보다 별책 부록이고 줄여서 저희가 별책 부록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저희가 파일명 저장할 때 그 별을 스타 해서 이제 스타북 이렇게 저희가 부르거든요. 파일명도 그렇게 붙이고 그래서 스타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스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 개연성이 있다.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네,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편곡도 끝났고 이렇게 가이드도 만들었다. 그럼 다음 단계로는 출시할 음원에 정식으로 들어갈 악기를 하나씩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단계인 거죠. 요즘은 홈 레코딩 장비하고 소프트웨어가 워낙 발달해서 집에서도 꽤 괜찮은 녹음이 가능하지만 좀 더 나은 퀄리티를 위해서 프로급의 장비와 시설을 갖춘 녹음실을 찾는 경우도 여전히 많죠. 그럼요. 자, 녹음실로 가보겠습니다.
녹음실에서는 시간 단위로 프로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보통 한 프로는 3시간 반을 이야기합니다. 2프로면 7시간이겠죠. 녹음실 비용도 프로당 얼마 이렇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5인조 밴드 녹음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보컬,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을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일단 5명의 연주자가 동시에 합주하는 것을 녹음합니다. 합주하면서 그 각각의 악기와 노래를 모두 녹음합니다만 보통 5개를 다 최종 음원에 사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5명이서 합주를 하는 단계에서 음원에 사용할 악기 녹음 대상은 드럼입니다. 베이스도 합주 때 녹음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럼 녹음 후에 따로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거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보통 처음에 리듬의 핵심인 드럼 녹음을 먼저 하는 것은 다 비슷한데 나머지 연주자와 합주를 하면서 드럼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합주가 아니라 편곡 때 만든 가이드 음원을 드러머가 들으면서 연주하고 그 드럼 소리를 녹음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5명이 합주를 할 때 그 소리를 모두 사용해서 음반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김창완 밴드의 정규 2집 분홍굴착기가 그렇게 만든 앨범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음반은 제가 알기로 드럼 녹음한 뒤 베이스 녹음하고 그 다음 기타 녹음하고 이런 순차적인 방식이 아니라 밴드가 합주를 할 때 동시에 나온 각 악기 소리를 각각의 소리 저장 공간에 녹음하고 편집해서 음반을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악기를 따로따로 녹음하냐가 혹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악기별로 깨끗하게 원음을 뽑기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럼 녹음할 때 옆에서 기타랑 건반 소리가 드럼 녹음용 마이크에 막 들어가면 그러니까 녹음된 드럼 소리에 드럼만 있는 게 좋은데 다른 악기 소리가 섞여 있으면 편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따로 해야 모니터링 하기도 좋을 거고요. 아무튼 다시 아까 이야기하던 일반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서 기타, 드럼, 베이스, 건반, 보컬 5명이 합주를 하되 주로 드럼과 베이스를 녹음하게 됩니다. 드러머가 만족할 때까지 몇 번 정도 합주를 반복하고요.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합주는 그만하고 드럼 녹음된 것을 들어보면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만 재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처음부터 다시 녹음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다시 녹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디지털 장비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펀칭이라고 하죠. 그렇죠, 가운데만 잘라서 녹음하는 게 가능한데 그 편집이 가능한데 10여 년 전만 해도 그 릴테이프에다 녹음을 했었어요. 그 릴테이프 우리가 그 카세트 테이프 듣던 것처럼 그런 테이프 형태여가지고 녹음을 하면은 수정을 해야 되면 그 테이프를 잘라서 그쵸, 잘라야 되죠.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진짜 다시 해. 아예 2절부터 다시 해.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녹음하기 많이 좋아졌다고 하실 것 같아요. 예전 세션 밴드께서는. 자, 드럼 녹음이 다 됐다 싶으면 베이스 녹음을 합니다. 합주 때 연주하면서 녹음한 베이스 소리가 마음에 들면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완성된 드럼 소리를 들으면서 베이스 트랙 전체나 일부를 재녹음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트랙은 녹음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악기 소리가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자기 디스크 등에 회전하는 기억 매체나 자기 테이프 상에 테이프를 물리적으로 기록하는 부분.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려워.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설명보다는 그 육상 경기용 트랙하고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개의 육상 트랙에 1번에는 드럼 선수, 2번에는 베이스 선수, 3번에는 건반 이런 식으로 그 악기 소리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럼에 이어 베이스 녹음까지 끝났다. 그러면 일단 리듬이 정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건반, 기타 등 화성을 담당하는 악기를 녹음합니다. 건반을 먼저 녹음한다고 하면 이제 녹음이 끝난 드럼과 베이스 소리를 들으면서 건반을 치는 거죠. 기타를 녹음할 때는 기타 전에 녹음된 소리들을 들으면서 녹음하고요. 물론 기타리스트가 나는 드럼만 들으면서 녹음하겠다 해도 가능하긴 합니다. 대신 그런 경우는 다른 악기하고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연주자는 드럼만 들으면서 녹음하되 그 녹음을 받는 엔지니어는 모든 악기 소리와 기타 소리를 들으면서 녹음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할 때 그 같은 부분의 연주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곡 중간에 기타 솔로가 있는 경우에 일단 기타 솔로를 약간씩 다르게 해서 3번 정도 녹음을 받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편집할 때 3개 중에 어떤 기타 솔로를 쓸지 결정하는 거죠. 또 아까 가이드 음원 때 들려드렸던 그 더블링이라고 동일한 연주를 2번 녹음한 다음에 첫 번째 연주는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두 번째 연주는 왼쪽으로 치우치게 그런 식으로 소리 나게 해서
그 소리의 존재를 넓고 뚜렷하게 만드는 기법도 있습니다. 그 더블링의 포인트는 같은 연주를 2번 반복한 거지만 그 둘의 미세한 차이가 주는 느낌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소리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패닝이라고 부르고요. 패닝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을 펜 노브라고 부릅니다. 펜 노브를 왼쪽으로 돌리면 소리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노브를 가운데 두면 오른쪽 왼쪽에서 소리가 다 나와서 소리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연주자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통기타라고 치면 통기타를 너 가운데서 연주해 하다가 너 왼쪽 끝에 가서 연주해 오른쪽 끝에 가서 연주해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아마도.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라고 하면 싫어할 텐데 녹음된 악기 소리는 그냥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악기 녹음이 끝났다면 다음은 노래 녹음을 해야 되겠죠. 노래 녹음하는 장면들은 TV 방송이나 뮤직비디오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많이 나오죠 요새는. 원래 여기서 제가 마이크의 종류와 원리, 마이크 프리앰프와 라인 레벨, 스피커 등 음향적인 걸 좀 다룰까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지고 무슨 전문 강좌인가요? 음반 제작이랑 관련은 있지만 음향적인 이야기라 다음에 시간 되면 음향을 따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 요새 놀면 뭐하니에서 맞아요. 예, 그 녹음하는 장면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그 악기 녹음이나 이런 것도 그쵸. 그 많이 나와서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이렇게 좀 상상이 딱 금방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음향은 좀 나중에 따로 다뤄볼까 하고요. 오늘 음향을 아예 안 다루기보다는 좀 필요한 거 이따가 컴프레서 이야기는 좀 할까 합니다. 다시 노래 녹음으로 돌아와서 네, 아무튼 뭐 노래 녹음은 마이크에 잘 부르면 됩니다. 잘 부르는 게 제일 어렵죠. 자, 보컬 녹음까지 마쳤으면 녹음 단계는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하고도 보컬 녹음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는 건가요? 네네네. 잘하시면 제일 됩니다. 오래 걸리고 잘하면. 제일 그 말썽 많이 피우는 단계가 보컬 녹음 아닙니까? 얘기 좀 하시죠. 노래를 잘하면 돼요, 그냥. 그렇죠. 노래를 잘하면 제가 아는 그 보컬 중에 그냥 들어가서 녹음을 하면요. 노래 한 3번 부르면 녹음 받으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요. 와, 그러니까 너무 잘하기도 하고 너무 균일하게 부르셔가지고 대단하다. 뭔가 편집이나 아니면 다시 부른다고 뭐 색다른 다른 게 나오거나 이렇지 않은 그러니까 그 녹음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불러주세요 하면 정확하게 불러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경우에는 녹음이 진짜 30분도 안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보통은 보컬들이 그 한 프로라고 하는 3시간 반 동안 한 곡 녹음하고 하는 데에 충분하기도 하지만 조금 빠듯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 프로에 못 끝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근데 프로라면 그 프로라면. 전문 음악인이라면 보통 한 프로를 대여를 하면 보컬 녹음 끝내고 뭐 좀 트랙 정리도 하고 코러스까지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실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녹음 상황이라던가 그날의 컨디션이라던가 실제로 제가 언제 한번 그 되게 체해가지고 밥을 전혀 먹지 못하고 녹음을 하러 갔어요. 네. 실패해갖고 그렇죠. 저도 녹음이 안 돼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밥 먹고 다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다 장비도 됐고 좋은 스튜디오도 찾았고 그런데 훌륭해, 가수도 너무 훌륭해. 근데 일단 선율이 좀 가다가 자꾸 끊기고 선율이 별로면 계속 듣기 싫잖아요. 찾아 듣게 맞아요. 되지 곡부터 않으니까. 좋아야 되고. 네, 곡이 일단 좋아야 되고 멜로디 너무 좋은데 근데 가사가 곡만 좀 좋아도 시시해.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죠. 가사도 그러니까. 중요한. 그러니까 어느 하나 뭐 허투루 할 게 없는 사실 다 합이 잘 맞아야 하는 작업이 이 음반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모든 분야가 다 이렇게 탁탁 맞아 떨어졌을 때 가장 최상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박혜경 레인 혹시 노래 기억나세요? 네.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녹음하고 끝났다고 그 인터뷰 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불렀는데 엔지니어가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야. 그대로 그냥. 신의 경지에 이른 네. 분들. 자, 보컬 녹음까지 마쳤으면 녹음 단계는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하고도 마음에 안 드는 악기가 있으면 수정 녹음할 수도 있고 노래와 악기 외에 뭐 박수 소리나 함성 소리 같은 효과음들을 추가로 녹음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녹음이 끝났다는 건 요리로 치면 재료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재료들을 다듬고 섞어서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섞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섞는 게 영어로 뭐죠? 믹스. 믹스. 네, 섞는 게 영어로 믹스죠. 음반 작업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녹음한 소리들을 섞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믹싱 단계로 가보시죠.
믹싱 단계에서는 DAW를 사용해서 녹음된 소리들을 다듬고 섞어서 듣기 좋은 음악으로 만듭니다. DAW 뭔지 물어보셔야지 옥사발님. DW가 뭐예요? DAW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의 약자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은 고성능 컴퓨터를 말하는 건데요. 그건 알아요. 네. 워크스테이션. 그러면 DAW는 뭐 디지털 오디오 녹음 편집용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비싼 컴퓨터. 하지만 요즘은 DAW라는 말을 들으면 컴퓨터 같은 하드웨어로 보기보다는 그 컴퓨터 안에서 음악을 녹음하고 편집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즉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DAW 대신에 시퀀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시퀀서라는 이걸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시퀀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시퀀스라는 영어 뜻에 그 차례로 배열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퀀서의 사전적인 의미는 소리를 녹음하고 저장하여 새로운 음악 작품의 일부로 재생할 수 있는 전자장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DAW는 실제 악기나 노래 소리를 녹음하는 장비였고 시퀀서는 미디를 시퀀싱하는 장치였는데 이제 그 둘이 기능적으로 좀 통합되면서 부르는 명칭이 혼용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말한 미디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다시 DAW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유명한 DAW 예를 들어볼게요. 로직, 큐베이스, 프로툴스, 에이블톤 라이브, 애플 스튜디오, 게러지 밴드, 그리고 묵사발님과 엿장수님이 별책 프로 팟캐스트 편집에 사용하는 케이크워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있죠. 무슨 DAW가 소리가 좋다. 전에 이런 논쟁이 많았는데 현재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뭘 쓰든 본인에게 맞는 DAW가 가장 좋다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확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DAW는 그 각 나라의 언어고 음악 작업하는 게 소설을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언어로 쓰던 소설 내용만 좋으면 되는 거죠. 다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로 소설을 쓰면 좀 유리한 면이 있겠죠.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첫 출판에서 많이 읽힐 거고 이게 좀 번역하면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DAW를 쓰는 게 약간 유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DAW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네. 그냥 그 도움을 얻기 더 좋은 게 더 편리한 그 점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문서 작업할 건데 한글 쓸 거냐, 워드 쓸 거냐. 네, 그런데 주변에 한글 쓰는 사람 90명이고 워드 쓰는 사람 10명이면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봤을 때 90명이 그쵸. 대답해 줄 수 있느냐, 맞아요. 10명밖에 대답할 사람이 없느냐의 차이 아닐까요? 그쵸. 워낙에 그리고 컴퓨터들이 말썽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막 하다가 막혀. 음. 자, 그러면 DAW는 뭘 하는 거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DAW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켜보면 일단 여러 개의 비어있는 트랙이 있어요. 이 빈 트랙에 악기 소리를 하나씩 녹음해서 채웁니다. 또는 녹음하지 않고 가상 악기를 연주할 디지털 악보인 미디를 입력합니다. MIDI, MIDI,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 디지털 연주 음악 인터페이스예요. 미디는. 미디는 쉽게 말하면 전자 악기를 연주하기 위한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정, 음길이, 음의 위치, 음색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명령어가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미디 파일이. 미디와 전자 악기를 연결하고 재생시키면 미디 신호대로 전자 악기가 연주가 되고요. 반대로 전자 키보드 같은 전자 악기를 사람이 연주하면서 소리를 녹음하는 게 아니라 미디 신호를 받아서 컴퓨터에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미디는 DAW에서 피아노 건반을 펼쳐놓은 듯한 롤 뷰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딱 그 오르골의 원통형 드럼 표면처럼 생겼습니다. 저 지금 딱 그 생각했어요. 네. 표면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금속판을 튕기면 소리가 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꼭 뭐처럼 생겼냐면요. 옛날에 게임 중에 그 비트매니아 같은 게임 그쵸. 이렇게 그 전에 펌프나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네. 그게 그 내려오면 맞아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딱 누르면 이제 퍼펙트 이러면서 뜨면서 맞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이제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라 왼쪽으로 흘러가는 형태인 것처럼 돼서 그렇죠. 그게 흘러가면서 여기 신호에 표시가 있으면 소리가 나는 거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미디는 그렇게 보이고 눈으로 그 각 트랙에 실제로 녹음된 악기 소리는 파형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소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편집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악기 간 타이밍을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녹음하다 보니까 악기끼리 약간 타이밍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럼, 기타, 건반이 동시에 짠 하고 나와야 되는데
녹음된 걸 들어보니 살짝 타이밍이 달라서 짜자잔이었다. 그러면 요 셋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칼같이 맞추면 그 기계가 연주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타이밍을 딱 맞추기도 하고 일부러 좀 어긋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진짜 좀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맞추는 작업을 퀀타이즈라고 네네네. 하고 이렇게 조금 일부러 어긋나게 하는 걸 휴머나이즈라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좀 사람처럼. 사람처럼 그 말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은 거죠. 네. 사람은. 그래야 좀 더 그루브가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 타이밍을 맞추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합니다. 또 트랙별로 EQ, 이퀄라이저를 조정하죠. 이퀄라이저는 소리를 주파수 대역으로 나눠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데 아마 각종 오디오 재생기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EQ로 저음, 중음, 고음을 높이거나 낮춰서 듣기 좋은 소리로 만들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없애게 됩니다. 보통 높이는 거를 부스트 한다고 하고 낮추는 걸 컷 한다고 하죠. 그리고 아까 펜을 조절해서 소리를 좌우로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EQ를 조절하면 이번에는 소리를 앞, 뒤나 위아래로, 그러니까 펜처럼 위치를 조절하는 것처럼 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가 위에 있는 것 같고 밑에 있는 것 같고라는 느낌이 너무 재밌는 게 우리가 저음, 고음, 중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음이 낮으면 저음이다. 네. 근데 낮은 음은 진짜로 바닥에 깔리는 것처럼 들리고 아주 높은 막 바이올린 같은 거 빡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높이 있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음역대의 소리가 잘 들리게 이퀄라이저를 만지면 네. 소리가 좀 들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퍼 스피커 같은 거 사가지고 그러니까 틀면 저음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소리가 묵직하니 그렇죠. 바닥에 있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음향의 세계도. 신기한 믹싱 음향의 세계. 그 외에도 믹싱 작업할 때 하는 게 악기 소리나 노래 소리에서 잡음이나 필요 없는 소리를 없애기도 하고요. 또 너무 작은 소리는 높이고 너무 큰 소리는 낮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효과, 이펙트를 주죠. 왜 그 동굴이나 화장실 들어가서 이렇게 말할 때 울리는 소리 있죠. 그 리버브 같은 거. 그런 음향 효과들을 적절하게 줍니다. 또 노래에 녹음된 걸 들어봤는데 음을 정확히 못 맞춘 경우는 음정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뭐 오토튠, 멜로다인,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다면 음정 교정용 소프트웨어명을 들어보신 겁니다. 저한테 필수죠. 상식과 이렇게 불렀는데 상식과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거죠. 딱 맞춰줍니다. 모두에게 필수죠. 아니, 요즘은 튠이라고 하는 그 음정을 맞춰주는 작업을 안 하고 나오는 음반이 거의 없고 그래서 안 하면 어색하게 들리고 내가 음감이 좋지 않아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 그러니까 그게 노래를 꼭 못해서라기보다 듣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듣게 하려고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믹싱의 일반적인 과정을 이야기하는 중이지만 꼭 이 과정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힙합 같은 경우라면 작곡 단계에서 이미 가상악기 녹음도 하고 믹싱도 어느 정도 진행한 뒤에 보컬 녹음할 수도 있죠. 자, 믹싱이 끝났다면 드디어 요리가 완성된 겁니다. 우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죠. 아니 이제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야죠. 그쵸. 아, 예. 손님에게 요리를 내놓아야 하는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완성된 요리를 예쁘게 플레이팅 해봅시다. 냄비채로 먹을 순 없잖아요. 손님하고 같이 먹을 건데. 평소 냄비채로 먹어서 혼자 먹으면 괜찮은데 이제 손님에게 들려줄 거니까. 그쵸. 손님에게 손님을 낼 거니까. 출시할 거니까. 자, 그 플레이팅 하는 작업을 음반 작업에서는 마스터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링이 뭐냐? 마스터링 장비 설명서에 적혀 있던 거라고 하는데 읽어드릴게요. 마스터링은 믹싱이 완료된 믹스를 보완하여 출판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니까 애매한 감이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튼 믹싱 끝난 음원을 출시 전에 마지막으로 더 듣기 좋게 개선하는 겁니다. 내놓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집에서만 먹던 음식을 팔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드는 느낌? 비싸게. 비싸게, 그렇지. 비싸게 비싼 팔아야죠. 느낌이 나게. 뭔가 아무튼 조금만 더 듣기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마스터링 때 하는 거고요. 근데 처음에는 마스터링이 이런 개념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스터링을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예를 들어 내가 10곡짜리 음반을 만드는데 한 스튜디오에서 10곡을 다 진행하면 1번 곡 끝나고 2번 곡, 2번 곡 끝나고 3번 곡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텐데 이렇게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 스튜디오에다가 곡을 분배합니다. 1, 2, 3번 곡은 A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4, 5, 6번 곡은 B 스튜디오, 7, 8, 9, 10번 곡은 C 스튜디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한 스튜디오에서 10곡 진행하는 것보다는 결과물이 더 빨리 나올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다 만들고 나서 한 음반에 10곡을 실었을 때 곡들 간의 볼륨 크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A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곡은 느낌이 좀 청량한데 B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곡은 좀 따뜻한 느낌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러면은 한 음반 안에서 곡들이 좀 잘 안 어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 곡들을 한 음반에 실기 전에 곡들 간의 볼륨이나 톤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걸 마스터링 작업으로 해준 거고요. 마스터를 만드는 거죠. 그쵸. 전체가 다 균질하게 좀 나오는. 네. 한 곡 안에서도 악기가 좀 없는 구간과 악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빵빵한 구간 차이가 너무 심각하면 듣기 불편하니까 그쵸. 그런 것도 좀 맞춰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에는 한 앨범에 여러 곡이 들어가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근데 요즘은 그 10곡짜리 음반 이렇게 출시하는 경우보다 싱글 음반 발매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한 앨범에서 곡들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보다 내 싱글이 차트에 있는 다른 싱글들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음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들리게 하는 것이 마스터링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스터링 작업은 주로 컴프레서하고 EQ를 사용하게 됩니다. EQ는 주파수별로, 그러니까 고음, 중음, 저음 영역에서 부스트나 컷을 하는 거고요. 조금 아까 설명드렸었죠. EQ 조절하는 거를 ing를 붙여서 EQing이라고도 해요. 그 믹싱 때의 EQing과 차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믹싱 때는 각각의 악기의 EQ를 조절했었고, 마스터링 때는 모든 악기와 노래가 나오는 음악에 EQing을 합니다. 저음이 모자라면 부스트, 고음이 많아서 쎄한 것 같다, 그러면 컷, 이렇게 EQing을 해서 최종 음악이 듣기 좋은 톤을 가지게 만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음압을 올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팟캐스트건 유튜브 동영상이건 홈 레코딩이건 해보신 분이 있다면 처음 믹스 끝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내 건 왜 이렇게 다른 컨텐츠들이랑 비교했을 때 소리가 작지? 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음악보다 내 음악의 소리가 작으면 그때그때 재생할 때마다 스마트폰이나 오디오의 볼륨을 키우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청취자 입장에서는 귀찮겠죠. 그리고 또 내 음악이, 내 영상이, 내 컨텐츠가 소리가 작아서 청취자가 볼륨을 키웠어. 근데 그 상태에서 내 거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만든 볼륨 빵빵한 음악을 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귀 터져요. 그렇죠. 묵사발님이 버럭하는 것처럼 귀 터져요. 아우 제가 먼저 버럭했다고요. 묵사발님의 버럭은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최대한 잡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내 컨텐츠 끝나고 다음 컨텐츠 때 청취자의 귀가 터지겠죠. 고막 테러 당하는 겁니다. 그럼 테러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러지 마세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컨텐츠가 딱 재생되었을 때 내 컨텐츠만 소리가 작다, 그러면 스킵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종 음원의 신호의 크기를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녹음이나 믹싱 때 최대한 크게 받으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녹음 때 하나하나 크게 받으면 그걸 합쳤을 때 소리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깨지는 걸 피크 레벨에 도달했다고 하죠. 피크 쳤다. 막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또 녹음과 믹싱 때 사용하는 장비,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마다 적정 소리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소리 레벨 값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거요. 낮은 게 좋습니다. 네, 설명드려볼게요. 적정 소리 레벨의 값이 높으면 피크까지 여유가 얼마 없습니다. 자,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초능력이 생겨서 제자리 높이 뛰기를 최대 10m까지 뛸 수 있다고 치고 천장의 높이는 고정되어 있는 건물 안에서 높이 뛰기를 한다고 할게요. 내가 최대 10m를 뛸 수 있고 나는 지금 바닥, 그러니까 0m 위치에 있어요. 천장의 높이가 10m면 나는 뛰었을 때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식탁 같은 걸 밟고 올라서 있다면 식탁의 높이를 1m라고 칠게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10m를 다 못 뛰겠죠. 천장에 머리를 박치게 그렇죠. 천장에 박을 테니까 9m만 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뛰기 전에 있는 높이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장비의 적정 소리 레벨, 기준 레벨이고요. 천장은 소리가 깨지는 피크예요. 그러니까 장비가 허용하는 한 기준 레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소리를 최대한 왜곡 없이 풍부하게 녹음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녹음된 소리가 작을 텐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스터링 때 올릴 거니까. 이거를 우리 팟캐스트 시작할 때 패널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마침내 기막힌 비유를 생각해냈습니다. 비유의 신. 비신.
소리의 세기를 음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압이 세면 큰 소리, 음압이 약하면 작은 소리. 근데 음압은 좀 개념이 생소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거, 그 물 틀면 나오는 수압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수할 때, 샤워할 때 수압을 제어하는 걸 두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꼭지 밸브를 우리가 많이 여느냐, 적게 여느냐죠. 또 하나는 뭐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상수도의 수압이 어떠냐죠. 왜 옛날 건물들 그 높이가 높을수록 수압이 낮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런 상수도의 수압 자체가 낮은 집은 어때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완전히 열어서 개방해 봐야 쫄쫄쫄 나오죠. 그렇죠. 애초에 상수도 수압이 작아서 물이 쫄쫄쫄 나오죠. 자, 수도꼭지를 여닫는 거는 여러분의 오디오 재생기 볼륨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TV, 라디오의 볼륨 조절기인 거예요. 그러면 상수도의 수압은 뭘까요? 이게 바로 믹싱이 끝난 음원의 소리 레벨입니다. 자, 어떤 집은 상수도의 수압 자체가 커. 그 집에 살면 어때요? 그러니까 씻을 때 답답함이 없겠죠. 그렇죠. 물 조금만 틀어도 콸콸 나오니까. 그렇죠. 어떤 집은 상수도의 수압 자체가 작아. 그럼 그 집 살면 답답하죠. 펌프 같은 걸 추가로 달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일반적으로 믹싱이 끝난 또는 여러분이 만드는 컨텐츠의 음압은 다른 프로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것보다 작습니다. 상수도의 수압 자체가 작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압이건 음압이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너도 나도 수압을, 음압을 최대치로 올립니다. 마스터링에 음압을 올리는 작업이 포함된 건 맞는데 옛날에는 자기 음반에 들어갈 곡들끼리만 음압을 맞추면 됐었거든요. 1번 곡 다음에 2번 곡 나오는데 갑자기 소리가 작거나 크면 청취자가 불편하니까. 근데 요새는 아까도 말했듯이 싱글로 음반을 내는 추세잖아요. 네. 그리고 멜론 탑 100, 벅스 탑 100, 그러니까 뭐 1위부터 100위. 청취자가 이렇게 들으면 내 노래 앞뒤로 다른 뮤지션의 노래가 나오는데 내 노래만 음압이 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최대치로 음압을 올리게 되고 거의 음압 키우기 전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라우드니스 워라고 부릅니다. 음압 전쟁. 그렇죠. 라우드니스. 실제 전쟁이군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음악을 듣는 그 도구 자체가 매체가 카세트 테이프든 뭐 CD든 LP든 음반 하나씩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쵸. 요즘은 그 음반에서 몇 곡들만 빼서 골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음반을 동시에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음반 시장이 바뀌면서 어쩔 수 맞아요. 없이 생긴 전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여러 음반을 듣고 싶으면 내가 녹음을 했잖아요. 근데 녹음할 때 그래서 신경을 쓰잖아요. 아, 이 노래는 좀 컸으니까 조금 작게 녹음해야지. 이 노래는 좀 작으니까 녹음할 때 좀 크게 녹음해야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마스터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 맞아요. 이미. 우리 책보다 별책 부록도 1화부터 음압 전쟁에 뛰어들었죠. 맞아요. 우리 팟캐스트의 음압이 다른 팟캐스트를 듣다가 들었을 때 결코 꿀리지 않도록 매회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줄여야 돼요. 아, 예. 자, 그러면 이제 다들 어쩔 수 없이 음압 전쟁에 참가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음압을 올릴까요? DAW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부스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스트 이펙트들이 있습니다. 또 마스터링 소프트웨어에도 부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음압을 무조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소리가 작은 음들을 많이 키울 수는 있겠지만 이미 소리가 큰 음들은 찢어지겠죠. 왜 발라드 곡 보면 그 전주랑 처음에 노래 나올 때는 조용한 편이잖아요. 그때 이제 나중에 후렴구부터 소리가 커지죠.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무턱대고 음압을 올리면 그 조용한 앞부분은 충분히 음압이 커질 수 있지만 이미 음압이 충분했던 후렴구는 찢어지겠죠. 귀 터져.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스트 할 때는 컴프레서라는 장치를 이용합니다. 물론 컴프레서가 마스터링에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 녹음할 때 너무 큰 신호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그 믹싱할 때 원하는 소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 소위 그 댐핑감이라고 말하는 그 임팩트 있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컴프레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쓰건 원리는 다 같은데 저는 마스터링 단계 때 쓰는 컴프레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컴프레서는 번역하면 압축기인데요. 그러면 소리를 압축하는 거냐? 드럼 소리에 컴프레서를 걸면 정말 뭔가 압축된 듯한 땡땡한 소리가 납니다. 근데 느낌만 그런 거지 뭐 실제로 소리가 공기처럼 압축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근데 뭐 실제로 소리가 공기처럼 압축되진 않더라도 컴프레서라는 말 때문에 마치 소리가 압축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아무튼 설명해 볼게요. 컴프레서를 써서 얻고 싶은 효과는 이런 겁니다. 노래 중에 이미 큰 음압, 그러니까 큰 신호를 가진 음들은 놔두고 작은 음압, 작은 신호를 가진 음들을
증폭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음압이 큰 신호들은 놔두고 음압이 작은 신호들만 선택해서 증폭할 수 있을까요?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음압이 큰 신호들을 좀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5m 높이 뛰는 애랑 10m 높이 뛰는 애가 있다면 10m 뛰는 애한테 야 7m까지만 뛰어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음원의 음압을 부스트, 증폭시킵니다. 그러면 작은 소리는 커지고 큰 소리도 커지는데 조금 아까 명령으로 큰 소리를 좀 눌러놨잖아요. 그래서 찢어지는 곳까지 커지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핸드폰 번호로 하겠습니다. 자, 패널분들은 종이에 쓰면서 좀 따라해 보세요. 네. 자, 전화번호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네. 010-123-0890. 123에 010-123-0890이요. 자, 그냥 막 부른 거예요. 쓰는 사람 없습니다. 아까 한번 걸어봤는데 없더라고요. 어머. 아, 혹시 누가 쓰면 중간에가 세 자리, 그렇죠. 중간에가 안 세 자리. 되잖아요. 네. 그쵸. 세 자리면 이미 없어. 일부러 그걸로 했어요. 자, 010-123-0890 기억하시고 네. 청취자분들은 기억하시고 자, 0은 소리 신호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부스트도 컷도 소용없습니다. 아예 소리가 없으니까. 자, 숫자는 믹싱 끝난 음원의 음압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곡은 재생하면 소리 크기가 010-123-089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음압이 1, 2, 3으로 작다가 나중에는 8, 9로 엄청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1, 2, 3이 작다고 전체에다가 플러스 5만큼 부스트 하겠어 하면 1, 2, 3이야 플러스 5 해서 6, 7, 8이 되지만 원래 8, 9였던 거는 13, 14가 되겠죠. 10이 넘으면 소리가 찢어진다고 할게요. 그러면 전체에다가 그냥 플러스 5 하면은 그 뒷부분의 소리가 찢어지겠죠. 그러면 대체 어떻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음압을 크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 명령을 줍니다. 야, 너네 중에 4 넘는 거 그냥 4까지만 음압을 내. 이렇게 명령을 줍니다. 그럼 8이랑 9는 4가 되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그렇죠. 그러면 010-123-0890이 어떻게 되죠? 010-123-0440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전체 음원에 플러스 5를 합니다. 그러면 060 네, 678에 네. 0990. 그렇죠. 자, 처음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010-123-0890이 060-678-0990이 되었으니 어때요? 전체적으로 음압이 커졌죠. 네. 이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특히 그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리를 크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팟캐스트 소리가 엄청 작다가 엄청 크다가 하면 청취자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볼륨 조절을 해야 되고 고막 테러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 음원에 컴프레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좀 아시는 분들이 불편하실까봐 첨언드리면 그 조금 전 전화번호에 계시는 컴프레서 중에서 리미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4가 넘는 숫자는 4까지만 소리 내라고 했는데 실제 컴프레서는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4가 넘는 애는 넘어간 거에 반만 더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6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4를 넘었는데 4 이상 더 올라간 거는 2죠. 그럼 그 중에 1만 더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6이 가다가 4라는 벽에 부딪히고 2만 통과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2의 반만 내라고 했으니까 1. 그러니까 6은 5가 될 거고 8은 6이 될 겁니다. 4가 넘었으니까 2만 더해서 그렇죠. 6이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컴프레싱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4 넘는 애는 넘은 수의 반만 줄여. 그러니까 2분의 1 줄여 했는데 뭐 이걸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압축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위의 예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어려울까봐 이제 좀 쉽게 든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도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소리가 작고 큰 게 섞여 있을 때 그걸 고르게 크게 키우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스트를 하면 다른 문제는 없느냐? 있습니다. 소리가 찢어지지는 않지만 강제로 누르기 때문에 원음과 달라집니다. 즉 원음에서 들렸던 소리가 컴프레싱 한 뒤에는 안 들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한 소리면 이렇게 컴프레서를 써서 증폭하는 걸 하면 안 되겠죠? 소리가 왜곡되니까. 근데 요즘 음악 시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약간 원음에서 왜곡돼도 내 음반 음압이 남의 음반 음압보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요. 경쟁 사회니까요. 그렇죠. 중요한 소리 들려주려다가 내 음반은 소리가 작아서 아예 전체를 안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 전쟁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맞아요. 나는 나의 본질적인 음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없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아유, 우리가 만약에 저기 엔니오 모리코네 선생님 정도 되면 그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 그게 표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름 없는 인디여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도 청취자분들도 만드는 콘텐츠들의 음악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마스터링까지 끝났으면 음악 작업은 모두 마친 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완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앨범 커버, 부클릿, 그 소책자를 만든 뒤에 내다 팔아봅시다. 예전에 CD가 대세였을 때는 그 부클릿, 책자, 또 CD 케이스 뒷면 종이, 인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CD 상판 디자인까지 다 예쁘고 멋지게 만든 다음에 인쇄를 했는데 사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그 온라인 음원 서비스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줄었습니다. 이미지만 올리게 됐죠. 그 온라인 음원 서비스는 보통 개인이 멜론, 벅스, 소리바다 이런 데를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그런 온라인 음원 서비스와 접촉하고 있는 음원 유통사를 거쳐서 발매를 하게 됩니다. 네. 음원 유통사에 연락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고 유통사가 내 음원을 대리해서 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나눠 갖죠. 7대3, 8대2 이런 식으로. 계약서 쓰면 유통사에 보통 mp3 음원, 웨이브 음원, 앨범 자켓 이미지,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노래명, 앨범명, 가사, 소개글 등등 발매에 필요한 정보들을 보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며칠 뒤에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내 음악이 짠 하고 나오죠. 그때 참 기분이 묘하죠. 신기하고 뿌듯하고. 자, 여기서 그 기다리는 동안 유통사가 뭘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오늘 에피소드에 반전 캐릭터가 있습니다. 오늘의 절름발이, 오늘의 나는 귀신이 보여요, 오늘의 I'm your father, 바로 지금까지 음알못 역할을 해주셨던 묵사발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범인은 묵사발이다. 자, 이분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이분 음알못 아니고요. 음자라를 넘어 무려 음원 유통사 부대표님이에요. 자, 그러면 묵 대표님 알려주십시오. 유통사에 음원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일이 수작업을 하죠. 10개 음원 사이트가 있다. 네. 그러면 각 사이트에 맞는 어떤 규격과 그들이 정해져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일이 다 그거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주신 것들을 저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우리 실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복붙. 네, 아하. 하는 식으로. 근데 이제 뭐 요즘에는 리메이크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거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들 다 보강할 거 보강하고 뭐 사진도 각 음원 사이트마다 어떤 데는 동그랗게 들어가고 어떤 데는 뭐 네모나게 들어가고 어떤 데는 크게 들어가고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다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수준의 사이즈의 사진들이 요즘 다 있으니까요. 그런 거 받아가지고 전달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또 들어가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너무 퀄리티 떨어지거나 해상도나 뭐 이런 거가 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하죠. 요청을 해서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무슨 엑셀에 딱 넣어서 이렇게 훅 넣으면 툭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게 일이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이 좀 생각보다 많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익도 사실 요즘에는 뭐 아이유 정도 돼야 네, 저희가 아이유 정도 돼요. 그래야지 돈도 좀 그래도 좀 벌고 이러는데 원체 이게 그 뭐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뭐 만 얼마의 무한 스트리밍으로 다 맞아요. 들으시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만 원도 이제 안 하는 데도 많아요. 막 그렇죠. 이벤트 이런 거 계속 해가지고 예, 그렇죠. 뭐 몇 달 무료, 한 달 무료 뭐 이렇게 100원에 한 달 막 이런 거.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긴 클릭 한 번, 다운로드 한 번에 받은 돈들이 몇백 원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시 음원 사이트가 유통사에게 다 전달을 해주죠. 정산을 해주는 거죠. 예, 엑셀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럼 이제 그걸 또 다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가수한테 저작권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예전에는 9대1 막 이랬던 적도 있어요. 유통사는 그냥 1만 받았던 적도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몇백 원, 뭐 몇천 원 이렇게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일은 너무 많은 거야. 매달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의 일들을 해서 정산 내용과 처음에 계약했던 그 계좌번호로 해서 입금을 해드리죠.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 놔두면 넋두리가 시작될 것 같아요. 네. 계속 그러면은 아우 힘들어. 그러니까 아유, 계속 못 본다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
아유, 음원 사이트의 규격에 맞춰주는 것도 유통사가 해주고 음원 사이트에서 돈을 받아서 나에게 분배해주는 것도 유통사가 해주고 그렇죠. 유통사를 어차피 거치지 않으면 음원 사이트에 못 넣잖아요. 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이건 팁인데요. 그냥 가수 차원에서 기획사나 이런 데서 바로 음원 사이트에 넣어도 돼요, 원래. 가능해요 그게. 가능합니다. 어. 음원 사이트에서 안 해줄 뿐이지. 뭐죠? 유명해지면 되나요? 유명해져도 안 하려고 할 수는 있을 아, 것 그래요? 같아요. 왜냐면 근데 그거는 정말 이건 관계성이에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아는 멜론 뭐 아니면 벅스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일일이 한 명씩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면서 자기가 처음 내가 등록을 해보는 거야.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해주고 이거를 막 친절하게 그렇게 또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100명이 등록하겠다고 왔는데 100명을 다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는 뭐냐면 음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정말 하루에도 맞아요. 몇백 맞아요. 곡, 몇천 곡이 나오고 있어요. 대단하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옛날엔 CD가 정말 뭐 수십 장이 뭐 PD들 그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고 다음 날 되면 청소년 아줌마 그거 싹 쓸어가고 아 제가 방송 조금 다녀봐서 아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일일이 그래서 이제 유통사라는 어떤 중간에 그걸 대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생긴 거죠. 서로의 편의성을 위해서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비용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곡부터 마스터링까지 다 한다. 그러면 비용이 안 드는 거고. 컴퓨터 살 돈만 들어. 네, 내 인건비. 맞아. 내가 작사 작곡은 했는데 편곡부터 마스터링까지는 맡기겠다 하면 이제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겠죠. 네.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래만 할 거다로 가정해서 하나씩 따져봅시다. 일단은 이 전체 작업을 총괄할 프로듀서 비용이 필요하고요. 작곡비 들죠. 작사비, 편곡비, 녹음실 사용비, 녹음실 엔지니어 비용, 연주자를 부르면 세션비가 들겠죠. 기타, 건반, 드럼, 베이스, 현악기, 관악기, 악기 쓰는 만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믹싱비, 마스터링비, 앨범 자켓 비용까지 한 곡 만드는데도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벌써 얘기한 것까지만 했을 때 675만 원 나오네요. 뭐라고요? 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은 곡당 최소 2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까지도 들 거예요. 더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악기를 몇 명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 그렇죠. 그래서 천차만별이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악기들을 리얼로 안 하고 맞아요. 연주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미디 아까 얘기했던 그쵸, 그쵸. 점점 더 그런 발달하고. 것도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니까 연주자들이 또 연주할 맞아요. 기회가 또 이제 좀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되면 맞아요. 비용을 줄이는 팁,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법. 내가 많이 참여하면 됩니다. 근데 전문 연주자나 전문 편곡자보다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많이 떨어지겠죠. 또 악기를 방금 묵사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연주가 아닌 가상악기로 바꾸면 비용이 싸집니다. 근데 그 가상악기 미디 작업하는 분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럼요. 네. 가상악기가 정말 많이 좋아져서 가상악기로 만든 거를 요새 들려주면 이게 사람이 연주한 건지 가상악기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가상악기보다는 여전히 인간적인 연주가 선호되기 때문에 비용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악기 중에서도 드럼 같은 경우는 녹음 편의성이 가상악기가 훨씬 효율적이고 녹음된 소리도 거의 실제 연주와 비슷해져서 많은 경우 드럼은 찍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찍는다는 얘기는 그 드럼 미디 신호를 컴퓨터에 입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음반 팔아서 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느냐? JYP나 벚꽃 연금의 장범준, GD, 복권연금. 작사가 김이나 씨 이런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들인 비용 이상 벌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무명 음악가는 음원 수익이나 저작권료로 제작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얼마 받았는지 금액 까세요, 빨리. 네, 가겠습니다. 슬퍼져요. 네, 아무튼 지금은 그냥 좋아서 하는 거고요. 그것도 꾸준히 하면 언젠가 많은 음원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핑계일지 모르지만 생계를 꾸리느라 꾸준히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음원이 디지털 음원으로 출시되고 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에 내 저작권을 신탁해서 매월 저작권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협회 가입비가 2만 원인가 그럴 거고 신탁 계약 신청금이 18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20만 원. 네,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내야 그 다음부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을 회수하는데도 몇 년 평생 걸립니다, 평생. 평생.
그래 곡을 딱 하나밖에 안 내면 그럴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평생 해도 못 해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여서 한 곡을 만들어서 출시했고 20만 원 들여서 저작권 협회에 가입했다. 이 비용을 음원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 제가 저작권 협회 들어가서 그 올해 거 조회해 보니까 올해 가장 많이 저작권료를 받은 달이 그 달에 700원 벌었습니다. 곡이 한 곡이어도 진짜 복권연금처럼 그게 완전 대박이 나면 아, 그렇죠. 대박이 나면. 그걸로도 그럼요. 끝나는 거죠. 노래방 이런 데서 막 그쵸. 불러주시고 이러면 네, 아무튼 음원으로 수익을 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올려놓으면 계속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꾸준히 계속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제작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자니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요즘에는 데모 음원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그 클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모금하기도 합니다. 앨범이 나오면 그 스폰서들에게 앨범이나 굿즈를 보내고 그 쇼케이스도 초대하고 점점 음악을 만드는 일이 전문가의 영역에서 비전문가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로 음악을 만드는 비전문가 분들도 계시고요. 그 네이버의 뮤직리그 이런 거는 인디나 뮤지션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올릴 수 있지 않나요? 아 뮤지션 리그 네. 그런 맞아요. 거 아니에요? 네,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이제 또 그 좀 인기가 좋으면 거기에 이제 좀 투자를 받아서 음원으로 만들어지기도 할 거고. 옛날 홍대에서 막 공연하다가 제작사에 스카우트 되기도 하고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희도 그 오늘 곡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펀딩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팬 사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팬이 있긴 이거 있는 하는 거예요? 거 공개도 좀 하고 예. 가족분들 다 모시고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음반 제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비용도 많이 들죠. 그리고 또 무명 음악가 입장에서는 이 바닥에 또 다른 경쟁자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자신만의 음반을 만든다면 장담컨대 정말 보람되고 뿌듯한 일이 될 겁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어렵겠지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를 확신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음악 제작의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깊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 음원 수익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음악인들이 수익만으로 생활하면서 음악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음원 수익 구조도 전업 음악인들의 생계를 보장해줄 정도만큼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아마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책